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억대까지 보급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 거대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은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100억대 로봇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핵심 소재인 고성능 전기 강판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교체용까지 생각하면 배터리도 수백억 개가 필요할 텐데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수요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커지게 될 것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확보하고 있는 고성능 전기 강판 기술과 리튬 자산은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 최대의 기술 전시회 CES 2026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의 현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로봇의 대공습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시장 어디를 둘러봐도 로봇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입니다. 네, 수석님, 올해 CES는 작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로봇이 많았다 이런 후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많은 기업들의 전시관에 로봇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로봇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의 전시관에도 곳곳에 로봇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올해 CES 전시장에는 가전, 자동차, 심지어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의 부스까지 로봇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AI가 로보틱스와 결합해서 실제 현실 생활과 산업 현장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될 피지컬 AI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로봇 중에서 특히나 현대자동차 부스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포스코와의 협업 영상이 현장에서도 꽤 화제가 됐다고요. 네네. 제가 뭐 현장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형 스크린에 포스코 제철소의 뜨거운 설비 사이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 이제 누비는 영상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고온과 소음이 가득한 작업 환경에서 스팟이 이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시설물을 정밀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이 이제 단순히 전시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제품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공존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석님, 아까 로봇이 많은 기업들의 전시장에 로봇하고 관련 없어 보였던 곳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산업용 휴머노이드 말고 정말 여기선 생각지 못했네 하는 로봇들, 신기한 로봇들이 많이 있던가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 바디프렌즈 부스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안마의자라고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모델은 아예 웨어러블 AI 헬스케어 로봇을 표방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로봇 슈트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두 다리와 팔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신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느낌. 근데 단순히 누르는 게 아니라 로봇이 내 몸의 관절을 이해하고 늘려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저도 한번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스포츠 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로봇이 많았다고요? 예,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탁구 치는 로봇, 격투기 로봇 이런 로봇들이 올해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오므론 같은 기업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샤르파 같은 기업들이 이런 로봇들을 선보였는데요. 단순히 이제 공을 받아서 넘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상대방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공의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읽어서 코칭을 해줍니다. 지금 자세가 높다 또는 스핀을 더 넣어라 이런 조언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로봇이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는구나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Degree of Freedom 줄여서 DOF 우리말로 하면은 자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여러 로봇 기업들이 자기 성능에 대해서 홍보할 때 이 DOF를 내세워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로봇 기업들이 발표하는 미디어데이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로봇에서 자유도, 그러니까 DOF는 관절 축의 개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나 이제 고관절은 회전축이 3개까지 필요할 수 있어서 DOF하고 회전축의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DOF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관절의 개수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관절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인간과 유사한 동작을 기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는 특히나 이 DOF가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자동화 공정에 투입되는 산업용 로봇 8의 경우에는 6 DOF 정도 수준이고요. 휴머노이드는 30에서 60 DOF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56 DOF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전신 관절 움직임 수준까지 모사하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DOF가 증가하면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이런 부품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DOF가 클수록 또 휴머노이드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로봇의 사용 목적에 맞게 DOF를 배분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격투 로봇, 핑퐁 로봇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핑퐁 로봇은 DOF를 반응 속도 향상을 위해 많이 사용을 하고 격투 로봇은 힘과 균형 제어를 하는데 DOF를 많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불필요한 자유도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Purpose Driven DOF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석님,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개념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DOF를 설명하실 때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단어들을 쓰셨거든요. 이 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액추에이터는 관절을 움직이는 장치, 관절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앞서 DOF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DOF를 구현하기 위한 구동 장치가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DOF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50 DOF의 휴머노이드는 약 50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센서 같은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는 이제 전기를 받아서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만 합니다. 하지만 로봇의 팔이 뭐 직선으로 뻗거나 또는 정교하게 이제 굽히려면 회전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는 내부에 모터를 품고 있으면서 기어하고 회로를 더해서 회전 운동은 물론 이제 직선 운동 같은 복잡한 움직임도 모두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터가 이제 근육 세포라면 액추에이터는 팔다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이제 완성된 근육 관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로봇의 경우 이제 56 DOF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교한 액추에이터가 약 56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비슷하네요. 자, 그렇다면 액추에이터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터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모터는 크게 이제 고정된 고정자하고 돌아가는 회전자로 나뉩니다. 고정자와 회전자는 얇은 전기강판을 수백 장 정교하게 쌓아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고정자에는 홈이 있어서 홈 사이사이로 구리선인 코일을 촘촘하게 감습니다.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전기강판 코어는 이 자기장을 한 곳으로 모아서 로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강판의 품질이 나쁘면 자기장이 가다가 막히거나 또는 이제 흩어져 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터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로봇이 금방 뜨거워지게 됩니다. 결국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전기강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 원가 측면에서도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강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봇용 모터는 아주 작으면서도 큰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강판을 이제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강판이 두꺼우면 그 안에서 와전류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열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하이퍼 에노는 종이처럼 얇으면서도 자석의 힘을 전달하는 능력은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고성능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몇 안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하이퍼 에노급 고성능 전기강판을 양산할 수 있는 철강사는 포스코를 포함해서 5개에서 6개 정도뿐입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지 못하는 핵심 전략 소재인 셈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로봇이 아무리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작동할 수 있는지 그것도 로봇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스펙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대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올해 CES에서는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이 대세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4시간 정도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배터리를 로봇이 교체하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억대
때까지 보급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 거대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은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100억 대 로봇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핵심 소재인 고성능 전기 강판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뭐 교체용까지 생각하면 배터리도 수백억 개가 필요할 텐데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수요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커지게 될 것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확보하고 있는 고성능 전기 강판 기술과 리튬 자산은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재범 연구원님 덕분에 액추에이터의 정교함부터 또 그 안에 있는 포스코의 소재 기술까지 모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찍어 오셔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미래를 읽는 인사이트를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